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리딩 용접 재료 및 결함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편에서 델타 페라이트 함량에 따른 특성 변화를 설명했고 저희가 이런 요약된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약은 1단계라면 물음표를 갖는 게 2단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3단계,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4단계가 있겠지만 일단 1단계는 다 외우셔야 되고 2단계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3단계까지 파고들어야 서로 지식 간의 연계가 되는 거고요. 1단계에서 이 모든 거를 외워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사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쓸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한번 파고들어서 2단계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모르는 부분, 요약된 부분을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델타 페라이트가 3보다 크고 15보다 작을 때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함량이죠. 이 상태에서는 핫크랙이 방지되고, 네, 인성, 연성, 크랙 강도의 손상이 억제되고 가장 좋은 밸런스 구간입니다. 최대 15를 넘지 않고 보통 3에서 8 정도 되고요. 만약에 15 FN 이상이다. 15 페라이트, 이거 FN은 페라이트 넘버입니다. 페라이트 넘버. 그러면 서스 저항성이 저하되고 고온 강도도 다시 저하가 됩니다. 30을 넘어서면 이건 거의 이제 두플렉스 서스에 해당이 되고요. SCC 저항성이 우수하고 강도도 우수합니다. 70 이상이 되면 인성, 연성 저하되고 내식성이 저하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측정 방법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델타 페라이트 측정 방법은 자기적인 장치에 의한 측정. 자, 페라이트는 자성을 갖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성의 정도, 어떤 거는 자석이 잘 붙고 어떤 거는 자석이 잘 붙지 않는다, 이런 거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요. 페라이트 인디케이터가 있고 마그네틱 게이지, 페라이트 스코업이 있습니다. 네, 현미경 조직법은 직접 살펴보는 거고, 조직도법은 니켈 당량과 크롬 당량을 계산해서 표에서 찾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페라이트의 장점은 1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 양이 10% 이상의 범위에서는 고온 균열 감수성이 다시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 끝냈다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의문점을 가시고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유는 뭐냐? 크롬 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액상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서 고상과 액상이 존재하는 영역의 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철크롬 상태도죠. 크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리퀴드 액상선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고온균열은 부분 용융역, 즉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응력이 발생했을 때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온 상태에서도 액체로 남아있는 구간이 많다면 거기가 곧 고온 균열에 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상선의 온도가 증가하면 고온 균열이 증가한다, 이렇게 아까의 내용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당량 증가, 액상선 온도 상승, 액상의 공존한 영역의 폭이 증가, 그래서 고온 균열 감소성이 다시 증가한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서스강 용착금속의 셰플러 다이어그램에서 조직별 야금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까 셰플러 다이어그램 설명을 해드렸죠. 니켈 당량과 크롬 당량으로 어떤 조직이 생기는지 미리 추정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고요.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서스강의 고온 균열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 규소 몰리브덴 리띨 카본 망간 성분의 영향을 고려한 크롬 니켈 당량에 의해서 서스강의 조직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르면 오스테나이트 조직에 페라이트가 약 5% 이상 함유시킨 경우 고온 균열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실용 용접봉에서는 4에서 12%의 페라이트가 존재하도록 하여 용접 금속의 균열을 방지합니다. 특징, 셰플러 다이어그램의 특징 4가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용착 금속의 조직을 예측하고 마르텐사이트인지 오스테나이트인지 페라이트인지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 예측. 그리고 이거로부터 용착 금속의 화학 성분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화학 성분을 미리, 합금 성분을 미리 알면 그에 맞는 용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중 나타날 수 있는 용접 결함을 예측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에 해당하는 용접 결함이 따로 있고, 페라이트 조직에 해당하는 용접 결함, 주로 나오는 결함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착 금속의 조직으로부터 화학 성분 알고 용과제도 선택하고 그 조직에 예상되는 용접 결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역별 야금학적 문제점.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의 구역이 있다고 했는데, 오스테나이트 구역은 1250도 이상에서 고온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마르텐사이트 구역은 400도 이하에서 마르텐사이트 균열이 예상되므로 예열이 필요하겠습니다. 페라이트 구역은 1150도 이상에서 조립화하여 상온에서 치화되므로 역시 예열이 필요하고요.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 구역은 시그마상이 석출되어 치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셰플러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 크롬 당량 그리고 니켈 당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스 316 또는 뭐 403 이런 조직들에 해당하는 화학 성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가지고 크롬 당량과 니켈 당량을 한 2번 정도 계산해 보시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뭐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한 번쯤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아까 각 구역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했었죠. 오스테나이 조직은 1250도 이상에서 고온 균열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475도 치화가 되고 그리고 조립하여서 예열이 된다든지, 마르텐사이트 구역은 역시 균열 때문에 예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역은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 안전역 표시되어 있죠. 이 정도 안에 니켈 크롬 당량이 들어오도록 계산을 해서 용접봉도 선택하고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용접봉의 선택. 이건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셰플러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용접봉의 선정. 자, 셰플러 다이어그램에서 니켈 크롬 당량으로 우리가 어떤 강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화학 성분으로부터 이 정도에 있으면 연강, 여기 있는 건 카본 스틸, 그리고 연강 플러스 304, 만약에 이종 용접이면 연강 플러스 화학 성분, 이 지점과 우리가 용접봉으로 310을 사용하면 뭐 똑같은 비율로 희석이 된다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용착 금속이, 즉 모재와 용접 금속이 녹아서 생기는 용착 금속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용접봉이 75%, 모재가 25%가 혼합이 되면 아무래도 용접봉의 성분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겠죠. 어차피 최종 용착 금속의 화학 성분은 이 선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309, 308, 312 이런 조직들도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접봉을 사용해야 우리가 아까 안전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접봉을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러 가지 용접봉에서 만약에 312를 사용할 때 용착 금속은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영역이며 모재 희석률이 약 50% 되더라도 용착 금속은 바람직한 상위에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스 321 강제와 SM400B 강제 맞대기 용접 시 용접재료 선택 방법을 기술하시오. 서로 다른 이종 금속을 용접할 때 용착 금속의 상을 예측할 수 있고 페라이트량을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용접 중에 나타나는 용접 결함들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셰플러 다이어그램입니다. 본론. 자, 문제에서 요구한 서스 421 SM490B가 있습니다. 티타늄을 첨가하여 입계 부식의 원인인 크롬 탄화물 형성을 방지한 재료고요. 입계 부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용접부에 사용됩니다. SM490B는 용접 구조용으로서 일반 구조용보다 용접성이 우수하고 탄소 함유량은 각 등급 그레이드에 맞게 또 구분이 됩니다. 자, ABC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용접 구조용 강의 저온 인성 판정 기준이 되는 샤르피 흡수 에너지에 따라 ABC 세 종류의 규격이 있다. A제에 있어서는 용도시에서 노치 최소값에 대한 규정이 없고 B는 흡수 에너지가 2.8 그리고 C에서는 흡수 에너지가 많이 요구됩니다. 보통 약어로 표시할 때 SM은 스틸 포마린, SS는 스틸 스트럭처 일반 구조용으로 씁니다. 코드마다 재료 요건마다 한 번씩 약어와 재료를 해석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오스테나이트 서스와 탄소광의 조합에서는 서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309 계열 용접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309계가 308이나 316의 용접 재료보다 니켈, 크롬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탄소광과 성분 희석이 되어도 용접 금속은 소량의 페라이트를 포함하는 오스테나이트계 조직을 나타내어 고온 균열 감수성이 낮은 용접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종 금속 간의 접합, 즉 용접 시 검토해야 될 사항. 이종제 용접부의 강도 지배 인자. 첫 번째, 접합이 되는 재료의 강도 및 변형 특성 등의 기계적 성질의 차이, 접합부 형상, 복합 재료의 혼합 비율, 접합 결함, 계면 접합 불량, 이종제 접합에 의한 잔류 응력, 열 응력, 계면 반응과 재질 변화, 계면 반응층 치화, 강화제의 열화 및 파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와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의 비교.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스틸 스트럭처. 자, 환과 인의 함유량만 제한합니다. 0.04% 이내로 사용하라. 그리고 어떤 카본이나 규소 이런 망간 등의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좀 제한이 없다는 거는 쉽게 쓴다는 거고 그만큼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사용성이 떨어지고요. 용접 균열 발생이 쉽고 노치 인성이 적고 일반적으로 림드강, 세미킬드강, 림드강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충격치가 낮고 대형 구조물의 사용이 곤란합니다. 아마 가설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다음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스틸 마린 SM이고요. 자, 환과인 및 어떤 화학성분에 대한 함유량을 규정하고 있고 충격 강도에 따라서 ABC로 구분을 하며
A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BC는 강판의 두께에 따라 충격치를 규정합니다. 특히 B와 C는 탄소 함유량을 작게 하고 망간량을 크게 하여 충격치를 보장시킵니다. 킬드강, 세미킬드강의 적은 탄소량 저감으로 용접성을 향상시켰고요. 노치 인성이 증가하여 스틸 스트럭처 강에 비해 고급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두께가 12mm인 양광과 서스 316L을 맞대기 용접하고자 한다. 셰플러 선도를 이용하여 용접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셰플러 다이어그램을 클래딩 용접, 즉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용접할 때 용접 후 얻어질 용착 금속의 조직과 화학 성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합금의 성분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는 용가제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이용하면 용접부 조직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용접봉 선택 시 이 선도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들을 용접할 때 용착 금속의 상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르텐사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계속 설명해드리면, 셰플러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용착 금속의 조직을 예측하고 화학 성분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용가제를 선정할 수 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가 있죠? 자, 결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용접봉의 선정 방법. 연광과 상공사 맞대기 용접 시 양쪽 모재 용입은 같다고 가정하면 모재는 연광과 상공사를 잇는 선의 중앙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점에서 만약 용접봉으로 타입 310을 사용하면 용착 금속의 성분은 모재와 310을 잇는 선상에 있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연광과 상공사의 화학 성분이 있는 지점이 있겠죠. 그거를 잇고 5대5로 혼합이 되면 혼합된 모재의 화학 성분이 이쯤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용착 금속으로 어딘가에 있는 310 화학 성분이랑 또 있는다고 용접을 하면 용착 금속은 또 이 라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용착 희석률이 용접봉이 많이 들어가면 이 정도로 올라갈 것이고, 희석률이 적다면 아마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 희석률이 25%면 용접봉이 75%, 모재가 25% 혼합되면 310 지점으로 4분의 3 위치와 같은 방법으로 309, 308, 312 용접봉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용접봉에서 보면 3mm를 사용했을 때 용착 금속은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영역뿐만 아니라 모재의 희석률이 50%가 되더라도 용착 금속은 바람직한 상 범위 내에 남습니다. 310을 사용하면 용착 금속이 완전히 오스테나이트 상이 되어 미세 균열을 면할 수 없고, 308을 사용하면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는 경계에 있고 309도 완전 오스테나이트 영역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셰플러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용착 금속 성분의 예측으로 보면 3mm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309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조직의 특성을 알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용접 조직이 핫크랙에 대한, 즉 고온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특히 페라이트 함량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적용을 하며, 셰플러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본과 니켈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오스테나이트 형성 원조인지 또는 페라이트 형성 원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스 조직에서 페라이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크를 했죠. 그리고 고온균열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더불어 상변태와 조직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셰플러 다이어그램, 서스강, 그리고 고용도, 그래서 응고균열의 방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온용 압력 용기에서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내부에 오스트나이트릭 서스강을 오버레이 용접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요. 자, 내열강이란 일반적으로 탄소강의 한계 사용 온도인 320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으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발전소용 보일러, 그리고 압력용기, 건축 구조물 및 각종 고온 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열강에서 필요로 하는 성질은 고온 강도, 고온에서 강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크립 특성의 열 충격과 열 필요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야 되겠고요. 노치 인성이 우수해야 되며 열 처리 치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열강이겠죠. 자, 내열강의 종류.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크리프 특성이 중요하므로 몰리브덴을 첨가하고 400도까지는 탄소강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480도까지는 몰리브덴과 크롬, 600도 이상이 되면 오스트나이트계 서스강을 사용하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사용이 되면 다른 내열 합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열강에서 합금 원소의 특성, 즉 합금을 넣으면서 그 재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몰리브덴. 페라이트 형성 원소로 크립 강도가 증가하고요. 시멘타이트에도 고용돼서 강도를 높이고 탄화물 형성으로 고온 강도를 높이는 저합금 내열강의 필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템퍼 치상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롬의 역할 역시 페라이트 형성 원소이며 고온에서 산화 저항성이 큽니다. 연속 냉각 시 펄라이트 변태나 페이나이트 변태 지연으로 퀸칭 경화 특성이 증가합니다. 망간, 탈산제, 퀸칭 경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하며 템퍼 취성을 조장합니다. 니켈, 오스테나이트 형상 원소고요. 인성 향상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하 방지를 위해서 첨가를 합니다. 바나디움, 페라티 형상 원소이며 결정립 미세와 인장 강도 상승, 그런데 제열 균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내열광의 문제점. 열 영양부의 경화와 연성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요. 콜드 크랙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열 처리를 하면 열 영양부 조립력에 스트레스 릴리프 크래킹이 발생하고요. 용접부의 파괴 인상이 저하되며 장기간의 가열에 의한 취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용접 시 주의사항. 재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력 제거 열 처리 시간을 짧게 하고 가능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큰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잔용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응력 집중부를 제거해야 됩니다. 후열 처리 시에는 극단적인 급열, 급냉 실시하면 균열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해야 되고 콜드 크래킹 방지를 위해 예열 처리 및 층간 온도를 유지하여 경화 방지, 확산성 수소를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페라이트 본드. 용접 금속을 A 변태점 이하의 고온에서 어닐링 시 탄소 이동으로 탈탄층이 생겨서 강도가 저하됩니다. 용접 시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되기 쉽고 이 페라이트 밴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R 처리 온도를 P로 이상으로 높이지 말고 가열 시간도 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SR은 스트레스 릴리프의 약자예요. 자, 본론. 오스트나이트 서스강은 600도씨 이상에서 고온 강도가 높은 재료에서 내열강으로 사용됩니다. 오스트나이트 서스강의 주요 합금 원소인 크롬과 니켈은 내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크롬은 강력한 페라이트 형성 원소로서 고온에서 산화 저항성이 크고 니켈은 오스트나이트 형성 원소로서 인성을 향상시키므로 주로 저온용 재료이지만 원자로용 압력 용기에서는 안전상 치상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되므로 인성 확보를 위해 니켈을 첨가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요한 게 인성인데요. 이 배관에서 어떤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크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크랙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자 바로 가서 차단시키고
자, 이제 보수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사고가 확대되지 않고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어서 치성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균열이 생겼을 때 인성이 있으면은 서서히 균열이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시간, 보수할 시간을 주는데 인성이 없으면 치성 파괴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안에서 가동 중인 유체가 방사선을 가진 재료가 물질이 주변으로 한 번에 쏟아 나와서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특히나 원자력용 압력 용기에서는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합금 용접에서 용접성, 용접부 조직 특성, 균열에 대해 설명하시오. 알루미늄 합금은 열처리가 가능한 열처리 합금과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비열처리 합금으로 나눕니다. 열처리 합금, 비열처리 합금. 자, 비열처리 합금은 열처리에 의해 기계적 강도나 특성의 향상을 꾀할 수 없는 합금이고, 그래서 가공에 의한 경화나 고용화 열처리에 의한 강도 향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열처리 합금은 석출 경화 등에 의해 합금의 기계적 강도와 특성이 향상될 수 있는 합금으로서 2000계열, 6000계열, 7000계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접성을 한번 볼게요. 용접성. 알루미늄 합금광 용접성은 비열 및 열 전도도가 크므로, 알루미늄 열 전도가 잘 되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단시간 내에 용융 온도를 높이는 데는 높은 온도의 열원이 필요합니다. 순식간에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융점까지 온도를 높이려면은 한 번에 높은 온도의 열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용융점이 비교적 낮고 색채에 따라 가열 온도 판정이 곤란하며 지나친 융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산화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알루미늄의 용융점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용해되지 않은 채로 유동성을 해치고 알루미늄의 표면을 덮어 금속사의 융합을 방해하는 등 작업을 크게 치므로 전처리를 요한다. 즉 산화 알루미늄을 제거하고 용접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산화 알루미늄의 비중은 4.0, 순수 알루미늄의 비중은 2.7에 비해 크므로 용융금속 표면에 떠올라오기 어렵고 용융금속 내에 남습니다. 자, 용접을 하는데 알루미늄이 이렇게 녹아서 떠 있는데, 산화 알루미늄은 만약에 산화 알루미늄이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겠죠. 만약에 비중이 작아서 여기 위에 떠오르면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그라인더로 제거하거나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열팽창 계수가 매우 크다. 그리고 고온 강도가 나쁘며 용접 변형이 심하고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수분이나 수소가스 등을 흡수하여 응고할 때 기공으로 되어서 용융 금속 중에 남는다. 자, 그래서 산화피막은 녹지 않고 불순물로 남게 되므로 용접 전에 제거한다. 아까 전처리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알루미늄 합금은 열 전도도가 높아 집중된 열이 요구된다. 녹이는데 필요한 열이 있는데 열 전도돼서 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중된 열이 요구된다는 뜻이고, 전기 저항이 나서서 충분한 용접을 위해 높은 전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높은 열 팽창 계수로 용접열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고 고온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산화피막을 제거해야 되므로 GTASW에서는 교류, GMAW에서는 직류 역극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용접 프로세스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용접부의 조직 특성. 비열처리 합금, 열처리 합금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비열처리 합금의 용접부는 무호제, 용접분 혼합된 미세한 주조 조직이고, 어닐링조는 가공 경화된 부분이 용접열에 의하여 재결정과 입자 성장이 일어난 부분으로, 입자 성장은 용접부에서 거리가 감소할수록 큽니다. 불영양부,
unaffected 존이고요. 용접 연료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재가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합금의 용접부. 미세한 조직이며 특성과 열처리는 사용된 용접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자동 용접은 이별이 낮아서 냉각에 급속하게 되므로 용체와 처리 상태가 되어 CO에 의하여 강도가 증가하고, 반용융대, 과열부라고 하고요. 오버히티드 존입니다. 폭이 좁고 조대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강도와 연성이 낮아 미세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입계 부식, 응력 부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립력, 자 이건 고용체부로 용체와 온도 범위에서 급냉되어 CO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합금의 균열. 알루미늄 용접부에서는 고온 균열, 결정 있게 합금 원소의 편성이나 저용점 물질의 존재에 기인합니다. 알루미늄이나 아까 말한 서스나 고온 균열의 원인은 편석과 저용점 물질의 존재에 기인합니다. 자, 응고 균열. 용접 금속이 응고할 때 응고 온도 범위의 저온 측에서 응고 시에 수축력 또는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액화균열. 열 영양부가 고온으로 가열되었을 때 입계가 국부적으로 용융하였다가 응고할 때 수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균열이며, 알루미늄 합금의 다층 용접 또는 보수 용접을 할 때 전층 용접 금속 중에 나타나는 미세 균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액화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이별을 피하고 결정립 미세화 원소를 첨가해야 되겠죠. 자, 응고균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용접 금속이 이렇게 있어서 이 모재에 가까운 부분부터 응고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응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대부분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이렇게 잡아당긴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는 지금 벌써 솔리드 고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고체. 그런데 용접이 막 끝난 이 가운데 부분은 아직 액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응고되면서 수축되는 힘, 여기는 수축되는데 이 가운데서 보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자응력이겠죠. 이 힘이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알루미늄 용접 시공 시 발생하기 쉬운 결함 종류, 원인 대책, 강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알루미늄 용접 시 주요 결합은 용접, 균열, 용합, 불량, 기공이 있습니다. 용접 균열은 다시 액화 균열과 응고 균열로 구분할 수 있고요. 결함별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균열. 원인은 다층 용접 시 용접 금속의 재가열 구역 및 결정 입계의 합금 원소의 편석 또는 저용점 물질의 존재에 기인합니다. 대책으로는 과대한 이별을 피하고 결정립 미세 원소인 티타늄 등을 첨가하여 용접봉을 사용하고, 용접 시공의 측면에서 그루브 간격을 줄이거나 용접 속도를 낮추고, 용접 크레이터 부가 응고되기 직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용융금속 보층 또는 엔드탭을 설치합니다. 자, 융합 불량의 원인, 산화물의 존재나 용입 부족 등에 의해서 생기고요. 주로 후판의 다층 용접에서 발생합니다. 대책, 판 두께에 비해 충분한 용접 전류를 선택하고 이음부 각도 또는 반지름이 작을수록 융합 불량이 잘 발생하므로 이들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어서 기공. 기공의 원인은 용접 시 용접 금속 중으로 가스가 용해되고요. 냉각 시 용접 금속 내에서 화학 반응에 의한 가스의 발생과 용해도 감소에 따른 가스의 방출입니다. 그리고 응고 과정에서 가스의 방출. 직접 원인은 수소이며 모재 용접봉 중에 용해된 수소, 그리고 모재 용접부 표면에 흡착된 수분,
그리고 보호가스 중에 있는 수소, 수분, 그리고 부호가스가 불완전한 경우 아크 분위기에 침투된 공기 중의 수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기공의 방지 대책을 보면 기공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은 유용지의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기공은 많아지고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적어집니다. 보호 분위기 역할은 확실히 하고 GTAW가 GMAW보다 기공이 적습니다. 보호 분위기가 확실한 뜻이겠죠. 냉각 속도가 빠르면 용접금속에서 여기 기포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액체 상태라면은 냉각되기 전에 서서히 빠져나와서 밖으로 다 빠져나오겠죠. 하지만 순식간에 굳어버리면 여기 가스가 남은 상태로 기공이라는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 기공이 생기기 쉬운 곳은 설계 단계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 이복이 용접부에 감소가 되고요. 자, 용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용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아래에서 용접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용접봉을 대서. 그런데 기공은 자,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겠죠. 공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보기에서는 아래 보기에서는 기공이 빨리 탈출하지만, 우리가 위를 보면서 용접할 때는 기공이 이렇게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기공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세 또는 복잡한 현상의 용접부를 없애야 됩니다. 용접선의 감소, 폭이 넓은 판지를 사용해서 용접선을 감소시키고, 형제의 사용, 미리 형틀이 잡힌 재료를 H빔 이런 걸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기공 방지 대책 중 시공 및 관리 부분 한번 보실게요. 적절한 용접 조건을 선정해서 판두께 용접 자세, 용접법과 함께 적절한 전류, 전압, 용접 속도의 선정이 중요하고 보호가스 유량의 성전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전처리법을 채용해서 판 표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며 피용접면에 아세톤 탈지를 하고 산화피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재 용접부의 관리 부분에서 모재와 이음부를 보호하고 용접봉의 건조 또는 청정한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접기기의 점검, 적절한 스타트 처리, 환경 관리가 있겠습니다. 검사 부분을 한번 보면요. 실제 시공 전에 시험판의 검사를 실시하고 시공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건조의 초기 단계에서 검사를 하며 검사 결과에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나중에 실패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이 강에 비해 아크 용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 알루미늄 합금의 열 전도도는 강의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용융 온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가열이 곤란하고 높은 온도의 열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열 팽창과 응고 수축률. 알루미늄 합금의 선 팽창 계수는 강의 2배이며 따라서 용접 변형이 발생하기 쉽고요. 응고 수축률 역시 강의 약 1.5배이기 때문에 합금에 따라서는 응고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음, 산화성. 알루미늄 합금은 상당히 산화하기 쉽고 실온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50옴 두께의 산화 알루미늄을 표면에 생성합니다. 산화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2000도씨로 알루미늄의 용융점 660도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용해되지 않은 채로 유동성을 해치고 알루미늄의 표면을 덮어서 금속사의 융합을 방해하는 등 작업을 크게 해치므로 전처리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산화 알루미늄의 비중은 4.0이고 순수 알루미늄의 비중 2.7에 비해 크므로 용금속 표면에 떠올라오기 어렵고 용융금속 아래에 남습니다. 산화물의 결정수가 분해하여 수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금속의 기공이 형성되고 건전한 용접부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용접부 강도가 저하됩니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과다 시효가 발생하여 강도가 저하됩니다.